이번에는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서서히 커지면서 색깔이 변하고 스크롤 이벤트와 인터섹션 옵저버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롤 이벤트용 요소들을 마크업하고 인터섹션 옵저버 API용 마크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을 해서 블루, 퍼플, 핑크는 동적으로 클래스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된 상태를 오퍼시티 1과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서 확인할 수 있도록 트랜지션을 일으켜서 유리하게 변경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를 부여할 컬러별을 컬러스라는 변수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크롤 이벤트를 먼저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스크롤 아이템들을 전체 쿼리 셀렉터 올로 모두 선택을 해서 엘리먼츠라는 변수로 선언한 다음 노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노드 리스트의 메서드인 포이치를 사용해서 스크롤 아이템의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전에 배웠듯이 위치와 너비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값을 콘솔 로그로 노출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이벤트의 특징은 스크롤 할 때마다 이 함수가 실행되는 점입니다. 이는 성능상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동적으로 추가되는 요소들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 조금만 스크롤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콘솔 로그에 찍히고 있습니다. 정보들을 자세히 보면 탑 속성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윈도우의 높이는 계속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텀도 계속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크롤 이벤트에서 getBounding 클라이언트 렉트로 받아온 버텀을 활용해서 뷰포트의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 해당 요소의 위치가 뷰포트의 하단보다 위에 있는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으로 요소의 하단이 뷰포트의 상단이 0이니까 그보다 아래에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뷰포트에 이 요소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애니메이티드라는 클래스를 부여해서 미리 선언한 CSS에서 오퍼시티 1로 바뀌면서 유리하게 트랜지션 속성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게 되고 해당 번째의 그 각각의 클래스 리스트로 컬러스 배열의 인덱스를 할당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블루, 두 번째 요소는 퍼플, 세 번째 요소는 핑크가 각각 할당이 되겠네요. 확인해보면 이 스크롤 아이템이 각각 변화하면서 노출되게 되고 블루, 퍼플, 핑크가 각각 클래스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할 때마다 모든 요소를 검사하므로 성능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복잡한 계산이 있으므로 UI를 블로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스크롤을 하게 됐을 때 정확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교차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지 그 문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계산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와 같은 기기에서 확인했을 때는 배터리 소모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섹션 옵저버 API라는 메서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인터섹션 옵저버 메서드만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섹션 옵저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교차 상태가 변할 때 실행되는 콜백 함수와 그리고 옵션 객체입니다. 지금 0.8로 설정해 놓은 스레스홀드 속성은 80%가 요소가 보일 때 콜백 함수를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해당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 엔트리 객체라는 것을 매개 변수로 받게 되는데요. 이 엔트리 객체는 배열로 받게 되고 배열 메서드를 반복하면서 각각의 엔트리 객체 내부에 is intersecting 교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소를 교차하게 되면 조건문 안에 포함이 되므로 클래스 리스트로 애들을 애니메이티드하고 마찬가지로 엔트리 타겟의 데이터 셋의 컬러를 클래스로 삽입합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all로 인터섹션 아이템들을 미리 선택해서 포이치로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 셋의 컬러 배열의 인덱스로 블루, 퍼플, 핑크로 각각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인터섹션 옵저버로 생성을 해서 옵저버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할당된 인터섹션 옵저버 객체의 메서드로 옵저버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엘리먼트들을 관찰하는 걸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스크롤 이벤트처럼 일일이 스크롤 될 때마다 감시를 할 필요 없이 교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미 쿼리 셀렉터 all로 데이터 컬러를 지정을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노드 객체들은 옵저버 메서드에 의해서 관찰 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스크롤 내려서 해당 요소에 닿게 되면 애니메이티드 컬러 속성이 각각 붙으면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복잡도도 인터섹션 옵저버가 훨씬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인터섹션 옵저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재사용 가능한 코드 블록입니다. 지금까지는 DOM API 조작, 클래스 속성의 추가 삭제, DOM 객체 조작 등의 복잡한 작업들을 개별적으로 작성해왔습니다. 함수의 주요 장점은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복잡한 작업을 논리적 단위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코드나 복잡한 로직을 함수로 만들면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함수 선언식과 표현식의 차이점을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구현했던 기능들 중 반복되는 부분을 함수로 리팩터링하여 재사용성을 높이고 함수를 이벤트에 연결하는 방법을 학습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DRY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Don't repeat yourself라는 스스로 반복하지 마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재사용성을 높이며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버그 발생을 줄이고 개발 시간을 단축하며 코드의 가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HTML을 배울 때 배웠던 폼 속성이 있는데요. 이 폼 속성을 작성하는데 액션으로 현재 HTML을 가리키고 포스트로 ID를 로그인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라벨 속성과 인풋 속성을 작성해서 기본적으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삽입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태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계산해서 간단한 계산을 한 다음에 리절트에 렌더링 해주는 태그도 만들어 보고요. 함수의 유지 보수성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태그도 만들어줍니다. 폼 요소의 메서드 속성으로는 get과 post가 있습니다. get은 주로 검색어나 페이지, 번호 등 보안상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전송에 사용을 하고 데이터가 URL에 포함이 되고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노출되므로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로 get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post 메서드는 주로 사용자 입력 정보를 서버에 제출할 때 사용하고 전송 데이터 양에 제한이 없고 민감한 정보 전송에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각각 태그에 맞게 스타일링을 적절하게 해줍니다. 태그 선택자를 사용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주로 해주고 클래스 선택자를 활용해서 리절트 화면을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공간을 부여합니다. 화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폼, 태그, 로그인 이렇게 해서 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각 리절트 공간이 있고 버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하고 DOM 콘텐트 로디드라는 것을 선언해서 DOM이 로드가 되었을 때 다양한 DOM 객체에 접근을 하고 이벤트를 바인딩하는 부분들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인 폼을 선택해서 폼이 서밋이 되었을 때의 이벤트를 서밋 이벤트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함수를 작성해서 함수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쿼리 셀렉터로 JS DateTime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렌더 데이터 타임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JS Calculator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됐을 때도 렌더 calc result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유저인포라는 객체에다가 네임과 이메일과 age를 넣어서 기본 사용자 정보 객체를 생성하고 JS update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handle update click이라는 함수를 선언하면서 해당 객체의 정보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함수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대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하나씩 살펴보면 펑션 문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작성하고 이름을 작성한 다음 받아오는 매개 변수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 매개 변수 값을 받아와서 정규식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함수들은 해당 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재사용성이 있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관심사는 이메일이라는 스트링을 받았을 때 정규식 검사를 통해서 골뱅이가 있고 닷컴이 있는 문자열인지를 검증을 한 다음에 true, false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폼에서도 재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기도 쉽습니다. 로직 변경 시에는 해당 함수 내부에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isValid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워드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길이가 10이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true, false로 반환을 해주는 관심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폼 함수를 위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체크폼 함수가 불려지면 폼의 기본 제출 동작은 방지가 됩니다. 기본 제출 동작을 방지하지 않으면 이런 유효성 검증들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 제출 동작을 방지를 하고 이벤트 타겟 내부의 폼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변수로 지정을 하고 쿼리 셀렉터로 이메일과 패스워드 인풋을 각각 변수로 할당하기 위해서 찾아서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이메일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메일 인풋에 있는 밸류 값을 isValidEmail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이 이메일 밸류가 여기에 이메일로 할당이 될 테고 검증을 했더니 이메일 형식이 정확하다면 true, 부정확하다면 false가 리턴되게 됩니다.
만약에 펄스라면 인풋에다가 포커스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인풋에 커서가 가도록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시스템 메시지 박스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여서 함수가 종료되도록 합니다. true라면 else if로 빠지겠죠. 이 else if 조건문으로 들어와서 valid 패스워드를 검증합니다. 이메일을 검증은 성공했으니 이제 비밀번호를 확인해 보는데 비밀번호의 길이가 10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펄스가 될 테고 패스워드에 똑같이 인풋에 포커스를 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또는 10자 이상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시스템 박스를 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검증을 둘 다 통과를 했다면 리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주게 되고 폼을 리셋 메서드를 사용해서 초기화시킵니다. 초기화시키게 되면 인풋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초기화를 해주고 이메일에 다시 포커스를 해주는 형식으로 함수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 폼은 다른 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검증하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메일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이메일 검증이 되고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포커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컴까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비밀번호를 조금 더 길게 10자 이상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뜨고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 이메일에 다시 포커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폼 태그 내부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작성하고 엔터를 눌러도 이렇게 서밋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함수의 가독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을 할 건데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render date time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 이벤트 객체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실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벤트 객체를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렌더 데이트 타임이 호출되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초기에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변수에다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근접한 요소를 찾아가는 closest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readable을 선택을 합니다. 이 readable 요소를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해당 요소에서 찾아서 다시 result라는 클래스를 가진 선택자를 변수로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inner 텍스트가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만약에 글자가 있다면 result에 그러면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create document fragment로 가상도물 생성을 해주고 document create element로 p택으로 각각 date와 time을 할당해서 요소를 만들어주고 format date와 format time 함수를 호출해서 현재 new date로 현재 시간을 기점으로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fragment로 append child에서 요소들을 삽입해주고 result에 최종적으로 fragment를 한 번에 삽입해줌으로 인해서 화면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포맷 데이트와 포맷 타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toLocale 데이터 스트링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형식인 KOKR 형식으로 날짜를 표시할 수 있는데 옵션으로 어떻게 표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맷 타임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분을 어떻게 표시할지를 담아서 locale time string 메서드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한 결과로 리절트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이렇게 노출되고 있고 오전 1시 20분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듈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 반영된 상품을 계산할 텐데요. 10개 이상 구매 시에는 할인율을 20% 적용하고 기본 세금은 8%로 지정하고 상품은 각 1,2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계산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렌더 칼크 리절트 함수가 호출됩니다. 함수를 따라가 보면 렌더 칼크 리절트가 호출되면서 이벤트 타깃의 클로지스 마찬가지로 상위 요소를 접근을 해서 리절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리절트의 결과를 표시해 주도록 할 텐데요. 초기에 설정한 1200 그리고 디스카운트는 0.2% 그리고 텍스 세금은 0.08 8%로 각각 선언을 해주고 칼크 리절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값을 텍스트 콘텐트로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별값 값을 리턴을 해주어야 겠죠. 그래서 칼크 리절트로 찾아가 봅니다. 여기서 각각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텍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롬프트를 먼저 띄우게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매할 상품 수량을 입력하라고 뜨게 되죠. 이 콘텐티의 숫자가 수량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닌지를 검증을 하고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아닐 시에 올바른 수량을 입력하세요 라는 리턴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콘텐트로 올바른 수량을 입력하세요 라는 리턴 값이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토탈 프라이스를 계산을 합니다. 퀀티티가 10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토탈 프라이스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빼주고요.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할인한 다음에 그 할인된 가격에 세금을 매기게 돼서 이 토탈 프라이스 값을 반올림해서 함수의 그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통화 표시를 로컬 스트링으로 천 단위 구분자를 자동으로 추가를 하고 원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턴된 결과를 이 함수의 결과로 받게 되니까 텍스트 콘텐츠가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두 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400원에 세금 8%가 붙어서 2,592원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10개를 구입하게 되면 1,368원입니다. 10개 구매했을 때는 할인이 붙어서 실제로 1,200원인데 더 오히려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함수의 유지보수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유지보수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저인포로 선언한 이 정보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하게 되는데요. 유저인포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주고 핸들 업데이트 클릭으로 찾아가 보면 이 함수의 이벤트 객체와 커런트 인포라는 객체가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최초 호출하면서 받아온 초기 정보와 입력한 업데이트 네임으로 할당한 다음 렌더 유저 인포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 렌더 유저 인포 함수에서는 maintain을 클로짓으로 찾아서 프리셀렉트하여 리절트를 찾은 다음 유저 인포를 구조분해 할당으로 inner HTML로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얕은 복사를 사용한 이유는 성능적으로 빠르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첩 객체 변경이 필요할 때는 깊은 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입력한 이름이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함수는 이 밑에 선언이 되었는데도 위에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함수가 선언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표현식으로 작성이 된다고 하면 절대로 먼저 호출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함수 선언식 같은 경우는 실행 컨텍스트와 호이스팅 메커니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선언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상단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함수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호이스팅 되는 경우에는 함수 선언 호이스팅과 변수 선언 호이스팅이 있는데 함수를 선언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전체 함수 코드가 최상위로 끌어올려져 실행됩니다. 함수 표현식도 마찬가지로 호이스팅이 되어서 끌어올려지지만 변수 표현식만 상단으로 끌어올려지고 실제로 할당되는 이 함수는 호이스팅 되지 않기 때문에 선언 순서가 지켜지게 됩니다. 기존 함수 선언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들을 함수 표현식으로 재작성해 보세요. 함수 표현식은 예측 가능한 실행 순서와 실수를 방지하고 명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